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또 7개월 동안 또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시험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에 대해서 박수를 일단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어떻습니까? 후련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 후회가 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고 특히 시험에서 결과를 좋게 받아본 분들은 그 다음입니까? 우리 체력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없기 때문에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자병법 있죠. 거기도 보면 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우리 위태로움이 빠지지 않는다 해서 100점 불태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있습니까? 이 변화된 경향들이 있겠죠. 경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공부를 해보면 똑같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화된 내용들을 빨리 숙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좀 해주셨을 때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에 쳤던 24년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에 우리 전적인 평들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 있겠죠. 유형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 있죠.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제일 여러분 아마 궁금하신 게 합격권입니까? 몇 점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저희들이 예상하는 합격권이 있죠. 아무래도 여경들이 적게 뽑기 때문에 했습니까? 합격권을 좀 높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경들이 합격하려 그러면 한 5개 내지 6개 있죠. 6개 해서 한 85점 정도는 경찰에서 받아줘야 어느 정도입니까? 승부가 될 거라 이렇게 보이고, 남경들이 있겠죠. 남경들입니까? 우리 한두 개 정도 더 잡아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있겠죠. 죄송한데, 네. 그 앞에 여경, 남경, PPT가 완전 처음부터 바뀐 거라, 그 글씨가 바뀐 거라. 그렇네, 그죠? 여기서 네. 다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렇겠네. 그럽시다. 네, 그러시죠. 맞네. 그렇네. 그 생각을 못 했네. 자, 일단 이제 뭔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야기 할 테니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다시 도와드릴까요? 앞에 요건 인사했는 걸로 그냥 그대로 대체하고, 요거 넘어갈 때부터 이제 제가 시작하는 걸로 하죠. 예. 요거 한번 넘어가는 건 한번 보일 테니까, 그죠? 이거는 별 문제 없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실 건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중상이다 이렇게 해서 상급으로 잡아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점을 맞게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크실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22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발표가 나보면 좀 더 상세한 커트라인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 시험 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여경들 있죠. 여경들은 아무래도 적게 뽑다니까 남경들은 커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경찰학 점수도 조금 더 받아야 되겠죠.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는 거는 여경의 경우 있죠. 경우는 한 5개 내지 6개 그렇습니까? 한 85점이죠. 85점 정도 돼줘야 했습니까?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경 있죠? 남경은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 더 잡아서 우리 8개 정도 했으니까 적어도 80점 정도는 돼줘야 합니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시험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가 몇 개인지 개수 문제가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냐 아니면 법령 문제냐 아니면 판례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그동안 좀 변화들이 좀 가져준 게 이 법령 문제 있겠죠. 법령 문제. 우리 법령 문제가 경찰에서 많이 나올 때는 80%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순수한 법령 문제는 11문제죠. 11문제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50%도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론이 있죠. 이론 어떻습니까? 16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문제만 가지고 된 거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고, 판례는 점점점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문제까지 합쳐버리고 결국 판례 문제는 있습니까? 이거는 이론과 관계된 부분도 있고 또 뭡니까? 법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있습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있습니까? 요 이론 문제하고 판례 문제를 합쳐버리면 50%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있습니까? 지금 이론 관련된 게 굉장히 반 가까이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 해야 됩니까?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법령 문제를 하더라도 단순한 법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법령을 조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진짜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그러니까 조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글자 틀린 걸 찾아내고 숫자 틀린 걸 찾아내고 이런 시험들입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지양이 될 겁니다. 지양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 범죄학 있겠죠? 범죄학 관련된 게 이번에니까 4문제까지 나왔었죠. 제가 수업을 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학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는 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2문제가 아니라 4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것처럼 있습니까? 범죄학은 그러니까 독자적인 한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범죄학이 늘 4문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시험에 또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범죄학이 문제도 숫자보다도 이제 앞으로 점점점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범죄학뿐만 아니라 우리 이론이죠. 이론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해력 문제, 즉 얘가 그걸 암기하고 있나 모르고 있냐 이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를 통해서 사고리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시험이 이번 시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정리를 조금 심력했고, 판례 문제 이제 두드러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엔 단순히 법령의 조문입니까? 내용을 물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법령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이 판례를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최근에 우리 정보공개법 있죠. 정보공개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험에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 그걸 해석하는 판례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있다면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시험 간에 경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부 시험이 별개고 승진 시험이 별개고 순경 체험 시험이 별개가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출제자들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승진 쪽에서 많이 나오던 거, 그 문제 우리 피의자 유치 및 호소행위 관한 규칙이죠. 물론 순경 채용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나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승진 쪽은 주로 나오다가 이게 느닷없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버렸죠. 나와버렸으니까 항상 다른 시험에 나오는 내용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습득을 해서 내 걸로 좀 만들어주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출제 특징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유형들 있겠죠. 유형들 한번 파악해서 각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합니까? 문제 유형 중에 조문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 관련된 판례들 있겠죠. 판례들까지 연결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판례 문제 따로, 그 다음에 또 조문 문제 따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한 문제 안에 조문과 관련된 게 한 두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한두 지문은 바랍니까? 그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를 집어넣는 형태로 그 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관련된 몇 가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정답 질문 나온 건데, 우리 경무관이 있겠죠? 경무관인 우리 세종청장이 있겠죠? 세종청장이. 청장이 고위공직자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했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단순하게 사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 다 아시고 있겠지만 아마 단순하게 암기하는 친구들은 이 치안감만 볼 겁니다. 치안감. 치안감 이상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치안감 이상은 경찰 공무원 및이라고 되어 있죠. 및.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특별시가 됐든 광역시가 됐든 특별자치시도가 됐든 간에 시도경찰청장도 뭐가 됩니까? 시도경찰청장도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도경찰청장이기만 하면 계급은 불문한다는 거죠. 해석상 계급 불문입니다. 불문이니까
우리 시도경찰청장 중에서입니까? 유일하게입니까? 치안감 이상이 아닌 게 바로 세종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입니까? 세종청장을 이렇게 사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입니까? 바로 법령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이미 제가입니까? 예상을 하고입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복습 OX라는 우리입니까? 김폴카입니까? 시스템에 따라서입니까? 문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올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입니까? 손모 경무관이고 그 당시입니까? 신문에 났던 기사를 가지고입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 두게 된 거죠. 이처럼 맞습니까? 한번 사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입니까? 앞으로는 이 조문과 관련된 해석 문제를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느 범주까지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법 있죠.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있습니까? 이걸 따로니까 묻지는 않을 테니까, 다 외웠는지 외우지 않는지 그걸 묻지 않을 테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 두셔야 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판례와 관련해서 같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 판례를 있죠.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원리를 안 상태에서입니까? 그걸 응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 처리하는 공무원 있겠죠, 공무원. 공무원들의 어떤 이름하고 직위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비공개 대상에 들어갑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찰도 어떻습니까? 경찰도 기본적으로입니까? 경찰 활동을 할 때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처리를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죠.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습니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자기 일을 했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주는 게 맞겠죠. 맞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조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게 판례죠.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수사 중인 거죠. 수사 중인 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수사 중이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비공개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 거죠.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뭐가 됩니까? 이게 비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신 조서에 있겠죠. 피신 조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이 있겠죠. 진술 내용도 마찬가지. 얘는 뭡니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그때 뭐가 됩니까?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석하면 비록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어떤 비밀이나 그다음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는 그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항상 판례 문제는 반대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해석하고 반대 해석, 부정적 해석을 같이 좀 연결을 조금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수사 기록 중에 의견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개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됐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그때 우리 비공개 대상이 된다더라.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수사 서류가 전부 다 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가 됐을 때만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안 됐을 땐 그때 공개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4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조문이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 과정이죠. 의사 결정 과정을 일일이 다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성에 있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누군지 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난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비공개 대상 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또 마찬가지죠. 업무의 어떤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이 비공개 대상으로 가는 게 맞겠죠? 맞으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 같으면 습니까? 다음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조문을 쭉 그냥 나열시켰습니까?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문제를 냈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암기를 못해도 괜찮죠. 못해도 괜찮고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판례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조문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떤 판례나 어떤 지문을 던져내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학 등 같이 이론 문제들이 있겠죠. 이론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냈습니까? 다음 주입니까? 사회학적 원인론 중에서 구조 원인론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과정 원인론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나눌 겁니까? 학설의 제목들만 딸랑딸랑 냈습니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문장을 서술합니다. 문장을 서술해 놔놓고 그 다음에 씁니까?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슬쩍 집어넣습니까? 틀리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차별적 동일시론이 있겠죠. 이게 바랍니까? 글래저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지 않고 옛날식 그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은 차별적 동일시론 글래저 있죠. 사람 이름 낸다는 물은 적이 있으니까 차별적 동일시론은 글래저가 이야기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이 틀렸죠. 우리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씁니까? 이거는 학습 이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학습 이론은 씁니까? 그 개인이죠. 개인입니까? 어떻게 학습을 하게 돼서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이 구조 변화 있겠죠? 구조 변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오히려입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랍니까? 우리 학습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 여러분과 사회 구조 원인론이 아니라 사회 과정 원인론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 사람 이름하고 학설은 맞춰놨지만 뒤에 내용을 잘못 설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쭉 설명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전주의죠. 고전주의에 따른 억제론이죠. 억제론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론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주의는 뭡니까?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많다 싶을 때는 범죄로 나가게 되는 거고, 이익보다는 불이익, 즉 처벌 같은 게 훨씬 더 크다 싶을 때는 범죄로 나가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자유의사가 가지고 있는 애들을 범죄를 예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들은 확실히 처벌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니까 이 처벌이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처벌이 어설프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처벌이 엄격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처벌하면 안 되죠. 신속하게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엄격해야 되고, 신속해야지 맞습니까? 처벌에 대한 그 불이익이 크다는 걸 인식하겠죠. 그래서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고전주의 전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단어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이 세 단어입니다.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라고 늘 강조했던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범죄 예방이론 하나 더 보면, 이번에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 특별 예방이 아니라 일반 예방이 되는 거고, 반대로 범죄자죠.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럽니까? 바로 일반 예방이 아니라 이게는 바로 특별 예방이 되는 거죠. 답은 쉽게 나온 거죠. 자, 문제는 이 4번 질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진 같은 게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전조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갑자기 동물들이 막 움직인다든지 또는 벌레들이 막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심해에 사는 갈치들이 툭툭툭 튀어나온다 이런 전조들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범죄학들이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내용들도 좀 깊어질 수 있다는 그 전조 있죠. 전조가 바로 이 4번 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자들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낯선 걸 한번 슬쩍 낼 때 있겠죠. 처음 낼 때는 그걸 어렵게 내지도 않고 그걸 틀린 점을 잘 내지 않으면 슬쩍 내비치죠. 슬쩍 내비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출제자들이 출제를 들어가면 습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된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왔네. 그러면 얘가 옛날에 맞는 지역으로 나왔으니 이번 요걸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범죄학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근데 늘 기출만 쫓아가는 친구들이었습니까? 또 3번이 틀린 질문 3번이죠. 잠재적 범죄자는 이제 일반 예방이고
범죄자 개념입니까? 특별법이다. 그것만 또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러면 있습니까? 늘 뒷북치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브린팅햄이라는 사람하고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이 두 사람이 범죄 예방 관련해서 1차적 예방 그랬답니까? 2차적 예방 그랬답니까? 3차 예방이죠.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바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은 우범자로죠. 우범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집단, 즉 조폭 집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2차 예방이고 3차 예방은 바로 뭡니까?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요게 개념입니다. 개념은 쉽습니다. 1차 예방은 일반 대중, 그리고 2차 예방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우범자를 대상으로, 3차 예방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예가 뭐가 있을까?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테고, 이걸 또 좀 더 상소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걸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델존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형사 절차에서 현재 피해자 보호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여러 학자들이 피해자를 분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맨델존이죠. 이 맨델존이라는 사람은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입니까? 이 피해자를 나눠두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맨델존의 피해자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경우, 책임이 약간 있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하고 책임이 같은 정도, 그렇습니까? 가해자보다 오히려 책임이 많은 정도, 전적으로 피해자한테 책임 있는 정도다. 그렇게 해서 5가지를 구별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서 설명하면서 뭐 매번까지 나올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들은 친구들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은 우리 가해자하고 그다음 피해자의 쪽 피해자가 책임입니까? 같은 정도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우리 폐륜은 다릅니다. 폐륜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게 된 거죠. 결국 폐륜이나 애가 피해자죠. 피해자가 책임이 좀 더 큰 경우를 우리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커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어 번 정도 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잘 풀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다음번에 또 맨델존의 피해자 유형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또 한 지문 정도 만들어서 같이 섞어서 종합 문제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범죄학 이론들은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에게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범위를 줄이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들의 이론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정보경찰입니다. 정보경찰 활동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집시법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관련된 판례도 잘 나오니까 학생들이 집시법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학생들이 집시법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경찰 활동 중에서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보 순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요구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단계인데 그 어떤 순환 과정이 소순환 과정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미 기출이 최근에 몇 번 됐기 때문에 결국 그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배포 원칙입니다. 배포 원칙.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시성이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당성 같은 게 있겠죠. 배포 원칙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60일 수업할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입니까? 여기 있는 39번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맞도록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적시성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의 필요한 시기에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문제풀이 할 때 다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도외시 하지 말고 자꾸 내가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아마 16번 문제가 이번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건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2요구죠, 제2요구.
제2요구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했을 때 그 의결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의결 좀 해달라. 이게 바로 제2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제2요구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제2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제2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제2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2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않습니까? 경찰청장이나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조문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제2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2를 요구하라고 우리 시도지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결국 시도지사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제2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람들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똑같은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거쳐갈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시도지사한테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2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있겠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2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시험 치면서 이걸 봤을 겁니다. 3번도 제2 요구, 4번도 제2 요구인데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다른 형태인데, 근데 요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정을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게 이렇게 요건이 똑같죠. 자, 둘 다 제2 요구인데 요건이 똑같다. 근데 한 사람은 원래 제2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직접 할 수 없고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범위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더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 보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만 가지고 모든 제2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법령이죠. 법령에 위반했다든지, 두 번째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들 했습니까? 우리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2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시도지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 있죠.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두면 했습니까?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력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사고력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응원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응원 그랬습니까? 우리 치어드리들이 나와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응원이 아니라, 이런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즉, 예를 들어서 있죠. 대구청이 있죠. 대구청에서 보수 집회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대구 지역에 있는 경찰력으로 다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습니까? 경북에 있는 경찰들이 지원해 줄 테고, 또 그걸로도 안 되면 습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들이 지원해 주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행정응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도 전부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응원을 공부했든 공부하지 않든 상식선에서 판단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응원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른 행정기관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죠. 보다 능률적이고 보다 경제적일 때, 그럴 때 습니까?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당연한 내용이 되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응원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고유한 직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구청에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경북청에서 지원을 좀 요구했는데, 경북청이 지원을 해줘버리면 경북청 업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한 직무죠. 고유한 직무 수행이 현재의 지장을 받을 때 있겠죠. 그럴 때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이 틀린다면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경북청에서 대구청을 지원을 해줬겠죠.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경북청 직원들은 대구청이 지휘를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파견 오죠. 파견 오면 파견 온 그 기관 있죠. 온 기관. 그래서 그 기관에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파견된 직원들은 원소속 행정청에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요청한 청이 있죠. 요청하는 청입니다.
지원을, 응원을 요청한 청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북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돈까지 경북청이 다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요청한 행정처 있죠. 요청한 행정처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좀 해둔 친구들은 낯선 게 나온다 하더라 충분히 자기가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암기했던 친구들은 행정을 안 받다 그러면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고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예상을 벗어난 조문들, 예상을 벗어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실력 가지고 어떤 형성한 원리들, 원론들이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가장 까다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될 겁니다. 이게 판례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이게 상식이죠. 법령상 의무입니다.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정보 수집할 수 있겠죠? 수집할 수 있고,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인명의 구조, 구급 등 필요한 경우죠. 필요한 경우에.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등 있겠죠. 이럴 때 내부를 볼 수 있는 이동용 영상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바디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팀들 있죠. 또는 우리 경찰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응하겠죠. 그럴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디캠 같은 이동용이죠. 이동용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같은 것들을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나오면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내면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형이 이렇게 넣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목욕탕이나 탈의실이죠. 그때 고정된 CCTV 같은 걸 다루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또 최근에 목욕탕, 탈의실 있겠죠. 탈의실에 고정된 CCTV를 달아놔서 뉴스에 좀 시끌시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던 교수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좋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디캠 같은 거 차고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구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디캠 바랍니까? 여기는 이동용 영상 정보 처리 기기다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겠죠. 그럴 때는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름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익명 처리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가명 처리하면 된다 해서 우선순위가 익명이 먼저고 익명이 안 됐을 때 가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번에 반대로 가명, 그 다음 익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름을 숨기는 거기는 가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 쉽게 나옵니다. 자,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공익이 있는 겁니다. 공익적 기록 보존이 있죠. 이런 거는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4번이니까 정답이 된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있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로 그 다른 법령에 나왔던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의자를 유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피의자를 호송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또 모르더라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표 검사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소송법에서 나오고 그랬답니까?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외표 검사는 말 그대로죠.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한번 툭툭 두드려보는 걸 가지고 이러니까 외표 검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보는 거고 아무래도 재질이 좀 가벼운 사람들에 대해서 외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질이 가벼운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입감할 때죠. 입감할 때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내려가라. 이건 어떤 취지가 있냐 그러면 입감할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유치장에서 어떤 그 일상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그리고 접견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설명들도 다 해줘야 되고 혹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위험한 물건을 또 뺏었다 그러면 어떻게 영치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대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폭 집단 같은 경우는 이 보스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때죠. 그럴 때 항상 계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잘 점검해서 순차적으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숫자가 잘못됐죠. 숫자가 잘못됐는데 숫자가 답으로 놨더니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 모르더라도 그럼 3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체 검사죠.
신체를 검사를 하는데 동성이 아니라 이성입니까? 우리 보호관들입니까?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성추행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피의자인데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신체 검사를 해버리면 문제될 수 있겠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입니까? 동성입니까? 유치인 보호관이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 유치인 보호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을 때 그럴 때 했습니까? 요경들 해주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번 정도 읽어서 상식으로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호소는 뭡니까? 애를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는 건데 원칙적으로 도보호송이기 때문에 밤에입니까? 도보호송 할 수 없겠죠.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낮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있죠. 일주일 전하고 일몰 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낮에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경찰학적 사고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 우리 공부 방법이죠. 공부한 건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했습니까? 경찰학적 사고력을 키워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사고력 형성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 있겠죠. 새로운 유형에서 항상 대비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입니까? 임박에 시작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입니까? 관련된 것들을 넉넉하게 준비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100% 적중은 없다고 봅니다. 100% 적중은 없지만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원리를 파악합니다. 원리를 파악하면 낯선 걸 던져준다 하더라도 전부 다 충분히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 식의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험은 좋은 결과를 받으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죠. 그럴 때 이제 2차 시험이겠죠.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커리를 타야 될지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서 잠깐 커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초시생이라든지 재생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초생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화반이 있습니다. 심화반. 이건 이론반이죠. 심화 이론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판례들을 조금 학습해 나가는 형태의 심화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코는 당연히 문제풀이반이죠. 문제풀이반인데 이때는 아마 기출문제 중심입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문제풀이반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일 작전이죠. 60일 작전 우리 김폴카의 자랑이죠. 자랑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입니까? 실전 문제죠. 실전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입니까? 내가 다졌던 것들을 점검하는 형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법령이 많죠. 법령이 많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되면 법령 특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들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시켜줄 겁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이 가는 커리더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재생들겠죠. 재생들은 지금 4월 달입니까? 리챌린지 반이라는 반을 형성합니다. 이 반은 과목별로입니까? 기본적으로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4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정리합니다.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특별히 우리 4시간을 더 따로 특강처럼 운영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판례들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판례 이제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판례들을 싹 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주는 판례 특강을 한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있겠죠. 교전에 있는 모든 판례입니다. 모든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4월 달에 수업을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구성해두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재수생들은 특히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시 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있겠죠. 높은 문제, 즉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제가 문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기본 기출됐던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지문들이 있죠. 그런 지문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한 반 정도, 한 50% 지문을 만들고, 나머지 50%는 새로운 지문들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해를 심층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아직까지 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간 예정인데 그걸 만들어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직 부족한 분들은 이 기출문제 풀이반을 들어주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신 분들이 좀 그런 분들 있습니까? 우리 고난도 문제집이 나중에 출간되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60작전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민이 좀 생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재시생이긴 하지만 이론적인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습니까? 리챌린지 반보다는 심화반을 들어가죠. 심화반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습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되니까 반드시 초생은 이 컬이, 재생은 무조건 요 컬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시생을 하더라도 좀 이론을 좀 다시 튼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2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또 심화컬이 있죠. 심화컬을 통해서 이론을 잘 좀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가든 아니면 습니까 고난도 문제로 가든 그렇게 했습니까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이나 이시영 교수님 이름을 치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를 통해서입니까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입니까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암기 없는 정확한 이해식입니까 강의를 해드릴 테고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범위는 줄 수밖에 없으니까 범위를 줄여가는 강의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이시영 교수님과 믿고 따라오시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첫 번 시험이죠. 총평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죠. 상세한 문제풀이 해설은 이시훈 교수님께서 별도로 해 주실 겁니다.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